한순간에 망가진 2000년의 역사. 지난 1월 문화 강국인 중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산시성 문물교류센터에서는요, 40여 년 넘게 해외 박물관에 중국 문화재를 전시,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는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F박물관에 2000년의 고귀한 세계 문화유산인 진시황릉 병마용갱의 병마용 10개를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8일 박물관을 순찰하던 직원이 한 병마용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합니다. 뭐죠? 손가락이 하나 없어진 거 아닌가요? 돌아가네. 엄지가 없죠. 예. 뭐야? 어휴. 병마용의 엄지손가락을 도난당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CCTV와 신용카드 거래 조회를 통해서 5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는데요. 범인은 박물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20대 미국인 남성 마이클 로하나. 그는 전시실에 들어가서 병마용과 셀카를 찍고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톡 부러뜨려서 주머니에 숨겨 집에 가져갑니다. 범인의 정체와 파렴치한 행각이 밝혀진 뒤 미국은 범인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중국인들의 대분노를 샀고요. 이에 필라델피아시는 중국 산시성 문물교류센터에 공식 피해 사과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과는 뭐해? 하지만 이미 훼손된 문화재는 그 어떤 걸로도 보상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이번엔요, 개인을 넘어서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곳에서 저지른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기후변화 캠페인의 일원으로요, 땅에 커다란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Time for change. The future is renewable. 그런데 이 퍼포먼스로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됩니다. 왜 그러죠? 저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저는. 그 이유는 이 퍼포먼스를 한 곳이 바로 페루의 벌새 모양을 표현한 나스카 라인 옆에서 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거예요. 저기다 그렸다고요? 참고로 나스카 라인은 사막 위에 370개의 거대한 동식물 모양과 도형이 그려져 있는 유적지인데요. 무려 2000년 가까이 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저거 대놓고 낙서한 거지. 저게 뭐예요? 아우. 어떻게 저렇게 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국제단체에서 오직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요, 출입 제한 구역인 나스카 라인의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같이 황당한 일을 벌인 겁니다. 이에 격분한 페루 문화부 차관 루이스 하이메 카스티요는요, 고고학적 유산 훼손 혐의로 고소하겠어요,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희는 나스카 라인 모양을 훼손하진 않았어요. 그 옆에서 했다고요. 그린피스 측에서는 정말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인의 뒷목 잡기 한 분노 사건 19, 18위 공개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두 얼굴. 1988년 일본 요코하마의 한 중학교. 항상 인자한 미소를 띤 다카시마 요헤이 선생은요, 자상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학생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필리핀에 있는 모 일본인 학교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다카시마 선생. 그런데 다카시마,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14년 1월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13살의 소녀 3명과 음란 촬영을 한 것이 발각되면서요, 온 세상에 드러난 그의 추악한 두 얼굴. 매일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 경악, 더 엽기적인 건요, 그의 더러운 이중 생활은 무려 27년간 계속됐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발각된 뒤 일본 경찰은 타카시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곳에서 더 낱낱이 드러난 그의 만행. 그가 성매매한 필리핀 여성 12,000여 명의 사진과 영상 파일이 무려 14만 개 이상 발견됐고요. 심지어는 1년 번호까지 매겨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타카시마 선생은 추악한 그 행동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라이네, 또라이. 방송용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더 분개할 일은 더 남았어요? 아, 또 있어? 그냥 1등 하세요, 오늘. 이제부터 진짜 열받은 걸 끝판 아닌 것 같아요. 더 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부터. 좀 너무 끝판왕, 심각하다. 끝판왕. 더 분개할 일은요,
아동 매춘과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는 걸 유예해주겠다. 사고만 안 치면. 이렇게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솜처벌. 처벌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잠시 일본어 타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아, 예. 일본어로 결석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개새끼. 아, 결석이 일본어 한마디 시간. 아, 그래요? 결석이다. 학교 얘기니까.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17일을 발표합니다. 이별 통보의 무참한 대가. 결석 한 분 더 나옵니다. 들어주십시오. 또 나와? 그만해 이제. 왜 이렇게 결석을 해? 지난 3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보는 순간 큰 충격을 안겨준 영상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한 남성이 겉옷이 다 벗겨진 채 의식을 잃은 여성을 무슨 짐짝처럼 끌고 갑니다. 아, 나 저거 너무 충격받았잖아. 야, 저건 뉴스로 나왔잖아, 그죠? 저거 한참 며칠 갔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한 모습입니다. 네. 기사를 통해 전해져오는 데이트 폭력 사례가 비단 저뿐만 아닙니다. 요즘 정말 뭐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네, 큰일이에요. 지난 2017년 서울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데이트 폭력 사범이 무려 1,300여 명을 기록. 전년도 대비 2,000명이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저건 엄벌해야 돼요. 저런 거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란 말도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폭력보다 저건 좀 더 가중 처벌해야 돼요. 그럼요. 그냥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니까. 좀 전에 보신 영상 속의 인물들은 이제 막 21살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남자친구 A씨의 잦은 폭력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원했는데 남자친구 A씨는 여자친구 집에 강제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저 영상을 보면 그 상상이 되겠어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했어요. 집착이고. 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 알린 것은 다름 아닌 피해 여성인 B양. 다음 날 자신의 SNS에 멍든 얼굴 사진과 함께 CCTV 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런데 B양이 전 남자친구의 보복이 두려우면서도 세상에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고 용기 낸 이유가 있다는데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꼭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말 한 기자님 말씀대로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저렇게 당하는 건 정말 네. 뭐 더 위험한 거예요.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의류 매장입니다. 사람들의 거친 발길질에 와르르 쓰러지는 마네킹, 바닥에 널브러진 옷까지, 또 부서진 행거 등으로 매장은 난장판이 되었는데요. 매장에서 이 난리가 벌어진 이유, 올 1월 초 스웨덴의 유명 의류업체인 H사의 한 광고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가슴팍에는 Coolest Monkey in the Jungle, 정글에서 가장 멋진 원숭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어머머. 자, 보통 원숭이라는 이 표현이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비하할 때 쓰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문구였던 겁니다. 머리에 뭐가 든 거냐, 저걸. 저거 뭐 재밌어서 한 거예요? 뭐 무지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게다가 이 논란에 더욱더 부채질을 한 건 백인 어린이가 입은 옷에는 Mangrove Jungle Survival Expert, 뭔가 묘하게 우월감이 드러난다고 하죠. 전문가,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저 조심했어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백인들만 이 옷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광고를 보자마자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종차별 광고에 가장 크게 분노한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난 1월 13일 이 H사의 인종차별적인 광고에 격분한 남아공의 국민은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고요. 급기야 H사의 매장 2곳을 급습했던 겁니다. 자,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파문들로 H사는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며 곧바로 광고를 내렸고요. 문제가 된 옷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자, 한편 흑인 예술가들은요, 상처받은 흑인들을 위해 아이의 가슴에 정글의 왕, 나를 왕이라고 불러라 등의 문구로 광고를 재해석해서요,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뒷목 또 주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런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11월 22일 미국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평화로운 공원에서 갑자기 강한 총격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닥에 푹 쓰러졌는데요. 총을 맞은 사람의 정체.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한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왜 소년이 총을 맞습니까? 소년이 벌써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러게요. 부모님이 선물해준 모형 총을 들고 공원에 나간 12살 소년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는 마치 자신이 멋진 경찰이라도 된 듯 남을 향해 모형총을 겨눠보기도 하며 이리저리 공원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공원의 인근 911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한 시민이 타미르 손에 쥐어진 모형총을 진짜 총으로 오해해 신고한 겁니다. 어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티모시 로먼 경관. 그런데 곧바로 경관은 소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총에 맞은 타미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와, 이거 너무 황당하다 진짜. 티모시 경관은 총을 쏘기 전 손을 들라 이렇게 몇 차례 지시했지만 소년이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했다 주장했는데요. 무슨 장난감 총으로 위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과연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경찰이 차문을 열고 총을 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초. 아니 뭐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동하자마자 사살을 해버린 건데요. 실제 총이 있어도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보여주신 영상은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삽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고 문구를 날렸다는 거는 거짓말로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분노가 치미는 일은 법원에서는 티모시 경관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며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무고한 어린 소년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그가 죗값을 받지 않자 이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Justice for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 라이스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렇게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12위 발표합니다. (2018년 2월) 건장한 사내 4명이 한 오랑우탄을 향해 가차없이 총을 쐈습니다. 야, 쓰러졌다! 우리가 이겼어! 수백 발의 총성이 끝난 뒤 푹 쓰러진 오랑우탄에게 달려간 남성들. 그런데 오랑우탄 몸이 맥없이 풀리자 손에 쥐고 있던 게 툭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은 파인애플 조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죠? 파인애플 때문에 야생동물을 죽인다고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사는 농부 무이스는 파인애플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나타난 오랑우탄이 자신의 파인애플을 먹는 걸 보자 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공기총을 쐈고요. 놀란 오랑우탄은 소리치며 도망쳤는데요. 저놈의 오랑우탄 저거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어요. 무이스는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겁에 질린 오랑우탄은 그 사이 호숫가 옆 나무 위로 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무이스는 장총을 든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나타나 오랑우탄을 빠르게 포위. 그리고 그때부터 잔인한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피로 범벅이 된 오랑우탄. 특히 이 오랑우탄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보르네오 오랑우탄으로요. 주민들의 지나친 농장 확대로 자연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자 농장까지 살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비난하긴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우리가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오랑우탄은 몇 시간 못 버티고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부검 결과 농부들이 쏜 130발의 총알 중 무려 70발의 총알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는. 없죠. 네. 과잉방어죠. 정말 국제적인 대분노를 일으킨 이 사건. 법원은 천연자원과 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무이스와 3명의 농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인간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잔혹한 살육을 당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태국 칸차나부리주에 있는 왓 파로왕 타부아 불교 사원. 이곳은 태국에서도 승려와 맹수인 호랑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원입니다. 일명 호랑이 사원이라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인기 관광지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런데
승려들이 새끼 호랑이들을 죽여서 팔고 있어요. 2016년 4월 평화로운 호랑이 사원의 추악한 이면을 알린 한 제보. 이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요. 경찰과 수의사,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사원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원 내에서 호랑이 이빨로 만든 장신구와 가죽, 심지어는 불법 적출한 장기가 1,500개 이상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던 모습. 사원 내 냉동고에 꽁꽁 언 새끼 호랑이 40마리. 그리고 큰 술병엔 각각 20여 마리의 호랑이가 담가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교 사원에서는 벌어지면 안 되는. 그렇죠. 뭐 그냥도 벌어지면 안 되지만 그냥도 벌어지면 안 되죠. 더더욱 아니 승려가 아닌 사람이 해도 안 되는 범죄를 승려가 저지른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모든 범행이 밝혀졌는데도 승려들은 뻔뻔 그 자체입니다. 새끼 호랑이는 원래 자연사가 많아요. 다 이미 죽은 호랑이들이었어요. 그럼 장례를 치러줘야지 술에 담가? 하지만 이 말 또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원에 있는 호랑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자 태국 정부는 금지한 지침이지만 이 사원에서는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일 200~300명의 사람들이 새끼 호랑이와 사진 촬영을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야생 호랑이의 공격성을 없애기 위해서 온순해질 수 있도록 마약 성분을 투여, 또 발톱을 모두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호랑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는데요. 이 사원에서는 그걸 악용해서 암암리에 호랑이를 약재로 거래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태국 당국은 야생동물 불법 소유 및 장기 밀거래 혐의로 승려들을 모두 체포. 그리고 사원에 남겨진 호랑이들은 다행히도 안전한 보호소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정부는 동물들을 불법으로 포획, 매매한 곳들을 찾아 중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동물학대 그리고 검은 거래, 반드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이번에 10위 공개합니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만들었던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 자, 그중에서도 누적 이용객 수 3억 명을 보유한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 그 자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미국의 A업체입니다.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신개념 여행 트렌드를 선도한 곳답게 정말 신개념에 가까운 관리 행태가 속속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월 30대 한국인 남성 B 씨는요, 어렵게 휴가를 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도착한 첫날 여행에 들뜬 마음은 순식간에 불쾌감과 공포로 바뀌고 말았는데요. A업체를 통해 구한 숙소에 들어가 막 짐을 풀려고 하는데 탁상식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초록 불빛을 발견한 겁니다. 뭐야? 이 초록 불빛의 정체, 탁상시계를 위장한 몰래 카메라였던 겁니다. 너무 놀란 B 씨는 곧바로 숙소를 나와 A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 처리될 거고요. 그 숙박업체도 영구 제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도 업체 측에서 바로 처리를 해줬네요. 하지만요, 모처럼 만의 여행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당한 B 씨는 A업체에 추가 보상비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과 당연하죠. 또 그날 당일에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이 또한 업체 측에서 추가 보상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당연하죠. 보상비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단 이번 일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자, 황당하게도 피해 보상의 조건은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부 보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B 씨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A업체에서는 자신들은 숙박업체를 소개하는 플랫폼일 뿐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발견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저 집에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숙박하신 분들은 그냥 몰래카메라에 찍힌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영상들이 어딘가에서 돌고 있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건데요? 발설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일 때문인 그렇죠. 거죠. 결국 결국 이 일이 크게 불거지자 A업체에선 뒤늦게서야 B 씨가 불쾌해 그 조항을 없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 투명하지 못한 이번 대응법은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리고 앞으로 이용할 이용객들에게까지도 불안감을 심어준 안타까운 대응이었습니다. 영국 청소부들이 비난받는 이유.
2019년 영국 런던의 서튼 기차역. 2명의 청소부들은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 저 청소부들 제정신이야? 청소를 왜 저렇게 해? 왜? 어떻게 했길래? 자,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고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이유. 어머머머. 노숙자한테 물을 끼얹는 거야? 청소를 한다면서 노숙자 누워있는 곳에 그냥 물을 뿌려버리고. 거기다 왜 저렇게 물을 뿌려요? 이거 노숙자라고 무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청소부들은요. 역 앞에 노숙자가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레를 빨고 난 더러운 물을 노숙자가 누워 있는 바닥에 막 뿌렸고요. 그래도 노숙자가 떠나지 않자 노숙자 옆에서 걸레질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이 보는 눈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청소부들의 분노 유발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청소부들의 행동을 한 시민이 비난하자 그 알지도 못하면서 가던 길이나 가슈 그냥. 자, 이렇게 알 거 없다는 듯이 말하더니 심지어 웃으면서 그 상황을 즐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트러블들이 며칠 동안 이어졌겠죠. 저 어느 날 하루 때문에 저런 짓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 네. 이어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저 행동 자체는 누구도 응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저기서 고생하시면 청소하시는 분 다 욕먹습니다. 저 사람 한 명 네. 때문에 다 욕먹는 거죠.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자,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청소부들의 만행을 촬영해 SNS에 올렸는데 잘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역겨운 행동, 두 사람을 당장 해고해야 된다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거센 파급이 일자 힘없는 약자를 괴롭힌 청소부들은 아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일말의 사과도 없이 비겁한 변명만 둘러댔고요. 결국 해당 철도회사에선 두 청소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잘했네요. 이제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7일을 공개합니다. 한 피자 배달부의 개념 상실 만행. 아무리 늦은 밤에 찾아와도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할 만큼 반가운 손님 있잖아요. 바로 배달이요. 바로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이죠. 반갑죠. 반가워. 언제나 저전에 오실까 네, 초인종 쪽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뜨근뜨근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좀 빨리 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무개념 배달부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으로 수많은 이들이 분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터키 중서부의 에스키셰히르주. 주문한 피자를 받은 후세인은 피자 상자를 연 순간 뭔가 깨름칙한 이물질을 발견합니다. 후세인은 곧바로 아파트 현관 앞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피자 왜 열어놔? 배달부가 피자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피자에 하고 침을 뱉은 겁니다. 게다가 그리고 나서는요. 활짝 웃으면서 피자와 함께 인증샷까지 찍은 왜 저랬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자, CCTV를 확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후세인은요. 곧바로 피자 회사에 전화해 항의했고요. 경찰에 피자 배달부를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선 피자 배달부의 비겁한 변명. 아니 전 단지 피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을 뿐이라고요. 아유 진짜. 나 오늘 왜 이거 다 나야? 그리고 침을 뱉지 않았다며 되레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거짓말까지. 이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저런 사람 때문에 배달시키기 불안하다. 끝까지 반성도 안 하더니 뻔뻔하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진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욕먹이는 겁니다. 아, 그럼요. 자, 이후에 이 배달부는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요. 회사에서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무개념 배달부. 이제 아셨나요? 손바닥으론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6일 공개합니다. 스승에게 저지른 추악한 만행.
2019년 5월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오하이오주의 한 중학교에서 가정 수업의 일환으로 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도전한 음식은 얇은 밀가루 반죽에 과일, 채소, 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돌돌 싸먹는 크레페. 맛있죠. 아, 그래도 좋죠. 학생들은 저마다 정성의 손길로 크레페를 만들어 제출했고요. 심사위원이 된 교사들은 학생들이 만든 크레페를 하나하나 시식하며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요리 경연 대회가 끝난 뒤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뭔데 또? 동영상 속에는 7명의 남학생들이 크레페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거야. 불안해. 수상하다니까 더 불안해요, 진짜. 조사 결과 학생들이 크레페에 넣은 것은 정액과 소변, 야, 진짜 미쳤다. 좀 그러고 싶나? 이 사실이 밝혀지자 교사들 역시 구역질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로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겁니까? 그 이유는요. 네. 클릭 수 때문이었습니다. 에라이, 진짜.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서 많은 클릭 수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 받아 뭐하게. 아유, 아니 입장 바꿔서 본인들은 정말 저런 거 먹을 수 있냐? 라고 하면 안 그럴걸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진짜. 끔찍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스승에게 저런 몰상식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건 중죄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라.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결국 크레페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소년 법원에 기소됐는데요. 법원에선 학생들은 그제서야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5위 공개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2020년 2월. 중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뭐 듣기가 무서워 죽겠다. 뭐 상상을 못 하겠으니까. 2월 4일 중국 광시성의 한 아파트. 일행 4명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는데요. 그런 일행 중 장모후이라는 남성은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비치해 놓은 휴지에 침을 뱉은 뒤 버튼에 문지르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이거 안 퍼지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저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일행은 왜 안 말려요, 또? 자, 이들의 끔찍한 반응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요. 곧이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침을 뱉은 남성 장모 후이는 조사 과정에서도 정말 뻔뻔하게도 그냥 재밌어서 장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주목을 부르는 변명을 해댔고요. 이런 뻔뻔한 모습의 사람들은 이 시국에 저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그렇지. 이건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개념을 좀 챙겨라 하며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저거 황당하네. 아니, 할 장난이 있고 안 할 장난이 있잖아요. 사람들 목숨이 얼마나 많이 정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장난이라고 정말. 주변의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 걱정도 되는 게 진짜로 저 만행으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코로나19는 비말 전염이 거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매개체 아니야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짓거리를 한 거죠. 그런데도요, 천만다행히 장모 후이의 경찰 조사 결과, 병원 검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처벌, 치안관리법에 따라 10일 동안 구류 처분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범죄가 있었지만은 이건 절대 장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선 안 됩니다. 자,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위기 상황. 제발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려하며 조심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울린 무개념 망언. 이번 특종도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특종입니다. 지난 4월 전 세계인을 대분노하게 만든 망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토론 프로에 출연한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장 카밀 로트와 파리 코친 병원의 중환자 실장 장폴 미라가 코로나19 백신 실험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faire cette étude en Afrique où il n'y a pas de masque, pas de traitement, pas de réanimation, un peu comme c'est fait d'ailleurs pour certaines études dans le sida.
Alors vous avez raison, 또 맞대 또. sérieusement réfléchir à ça aussi. Ça n'empêche pas qu'en parallèle, on puisse réfléchir à une étude aussi en Europe et en Australie. 그러니까 윤리 교육도 안 받고 공부만 한 거예요. 생체 실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이 인터뷰가 너무나 논란이 됐고 사실 영상 보고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죠. 저 대화가 뭐냐면 아프리카는 어차피 의료 체계가 취약해서 코로나19에 대항하기 힘드니 한창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말이 돼. 이 방송이 전 세계로 퍼진 뒤 아프리카 전역은 그야말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 디디에 드록바는 SNS를 통해 아프리카는 실험실이 아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니픽으로 보지 말라라며 목소리를 냈고요. 카메룬의 축구 영웅 사뮤엘 에토는 의사들을 향해 살인자들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역대급 망언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망언 중에. 생체 실험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To hear during the 21st century from scientists that kind of remark. Africa cannot and will not be a testing ground for any vaccine. 문제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망언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자 문제 인터뷰를 한 장폴 미라 박사는 제 말뜻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덜 시행된다는 점을 말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게 사과입니까? 자기를 오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면피죠, 면피. 저런 의견들이 일부 프랑스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된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이게 뭐 암암리애가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동의 안 했다면 약간 저 죄의식이 없이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 못 했을 거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걸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2014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했을 때 미완성된 신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사들이 아프리카로 몰려들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다라는 이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 아프리카를 2번 죽인 의학자들, 참된 의료인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중국 간수성의 장이에 위치한 장이에 단샤 국립지질공원. 마치 무지개가 내려앉은 듯 알록달록한 색채들이 층층이 쌓인 모습에 칠채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와요? 자, 이곳은 무려 1억 년 전 백악기 때부터 붉은색 사암이 풍화와 퇴적 작용을 반복하면서 단층이 형성됐고요. 지층 속 철분 등의 광물질이 산화 과정을 거치며 토양이 형형색색의 빛을 띠게 됐는데요. 이곳이 지질학적 특성을 비롯해서요, 40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공룡 화석도 발견되는 등 생물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아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경관에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장애 단샤 국립지질공원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이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질공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찍은 영상인데요. 踩死个头！哇， 뭐야? 我破费了6000年的那个啥子哦，很爽。 들어가면 안 되는 데 아니에요? 저거를 본인이 자랑을 했습니다. 와, 그건 뭐냐? 그들이 밟고 파헤쳐 해서는 저 땅은 최소 20만 년 전부터 형성된 모래층으로요. 지구의 지각 변동을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지표 그 자체인데 그곳을 저렇게 훼손을 해버린 겁니다. 야,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정도를 넘어가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행위를 만나면 욕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입이 좀 안 다물어지잖아요. 지금 머리에 생각나는 말은 다 비방용 말이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 해봅시다. 너무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6,000년 된 것을 파괴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다는 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알고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이 관광객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해당 영상을 직접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면서요. 여러분, 입장권 안 사고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경치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번 훼손된 자연은 결코 원래대로 복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른 만행은 세계 자연유산에 대한 테러나 다름없는 짓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 최악의 관조, 그들은 세계 자연유산을 감상할 자격이 없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희 혹시라도 또 유사 범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처벌을 정말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실수였다 하더라도 저걸 용서하기가 좀 그런데. 실수여도 욕 먹어야 돼요. 저놈은 알고 들어갔고 일부러 밟은 거예요.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2위 공개합니다. 동물을 위해 토끼를 모모한 DJ. 2015년 5월 덴마크 한 라디오 방송사의 간판 DJ인 아스겔 율. 아침 라디오 프로에서 동물 복지 관련 대담을 진행하기 위해 집에서 키우던 토끼 알렌을 데려왔습니다. 동물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분인가 봐요. 표정이 되게 밝네요. 그러네. 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 DJ 율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생방송 중 미리 준비한 자전거 펌프기로 자신이 키우던 토끼 알렌을 내리쳐 죽인 겁니다. 방송 중에? 방송 중에, 생방 중에.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가 토끼를 죽인 이유였습니다. 전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경각심을 주려고 그런 겁니다. DJ 율은요, 덴마크인들은 말로만 동물 복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려면 동물을 죽여야 하는데 정작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다. 때문에 덴마크인들의 이런 이중적 태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토끼를 죽인 거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불에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산에다 불을 지르면 경각심이 생깁니까? 그런 논리예요. 더 어이없는 건 DJ 율은 끝까지 자신의 만행을 뉘우치지 않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인 토끼를 아이들과 함께 스튜로 만들어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저 인자한 미소 봐. 이후 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사람들은 꼭 그런 방식으로 경각심을 줘야 속이 후련했냐? 너나 경각심을 가져라.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해? 라며 그를 비난했고요. 율의 만행에 분노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송국에 그의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는데요. 하지만 방송국에선 DJ 율의 만행에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 토끼를 인도적으로 죽였으니 문제없다라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은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왜 조직이 저렇게 대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더 이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저게 무슨 노이즈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했나? 오히려. 죄 없는 토끼를 죽인 DJ의 만행. 사람들에게 경각심 주기 전에 반성부터 하십시오. 도로가의 투명 방음벽과 충돌해 폐사한 천연기념물 솔부엉입니다. 이 야생조류가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들에 의한 서식지 파괴가 꼽히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도로의 투명 방음벽 등으로 인한 버드 스트라이크. 국립생태원에서 추정한 바로는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충돌로 죽는 조류의 수를 연간 1,000만에서 2,000만 마리 정도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죽는다. 1,000마리가 아니라 1,000만 마리. 1000마리여도 놀라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뭐 미관상 유리 건물 멋있게 짓는다고 이렇게 투명창으로 막 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새가 시력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높은 곳에서도 저 벌레 하나 잡아먹으려고 쭉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래요. 근데 조류의 눈이 사람처럼 앞쪽이 아니라 양 옆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넓은 시야로 포식자를 재빨리 포착하고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를 한 건데 이 빠르게 비행하는 새들이 투명창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다가 느닷없이 코앞에서 유리벽을 마주해서 사고가 나는 건데요. 정면을 잘 못 보는구나. 근데 뭐 건물을 다시 다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어떻게 뭐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국립생태원에서 야생 조류와 유리창 충돌 안내서를 작성해 개선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이 새들의 눈에 띄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새들은 사람과 달리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외벽에 촘촘히 자외선을 반사할 수 있는 불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합니다. 저 좋네. 오, 괜찮네. 저 좋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도입돼서 새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6위 공개합니다.
반려견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2018년 3월 영국 버밍엄의 한 경기장에서 열린 크로프트 도그쇼 시상식. 세계 3대 명견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날 우승견의 주인이 우승 트로피를 받아드는 순간 갑자기 시상식장에 난입한 두 사람.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뭔가를 알리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든 천을 폈죠. 보통은 저렇게 이제 시위를 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플래카드를 펼치려고 그랬구나. 네. 이들의 정체는 동물보호단체 페타 회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손에 쥐어진 팻말에는 크로프트 Canine Eugenics, 크로프트 도그쇼는 개 우생학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고민하는 게 품종.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믹스견보다는 순종견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순종의 분양은 더 높은 가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혈통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반려동물의 근친교배. 이게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웬일이야. 2008년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의 혈통견에 관한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요. 순종견을 만들기 위한 근친교배는 눈은 크게, 몸통은 작게 이렇게 개 신체 기관을 과장되게 만들어 유전병을 부른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유전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견종에는 대표적으로 불독이 있는데요. 불독은 주름이 많을수록 예쁘고 귀엽다라고 생각해 주름이 많고 또 살이 찐 불독끼리 근친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호흡곤란과 피부 알레르기를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유전병이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혈통, 이 순종 유지를 위한 근친교배 외에도 다 보셨을 겁니다. 찻잔에 쏙 들어가는 작고 귀여운 모습 때문에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를 얻는 티컵 강아지. 이 티컵 강아지는요. 말티즈, 시추 등 인기 있는 강아지 종 중에 작고 연약하게 태어난 강아지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골절되기 쉽고요. 또 관절 관련 질병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야. 예쁜 반려동물 뒤에 숨겨진 아픔.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족이지 절대로 당신의 인형이 아닙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산의 진. 중국 송나라 황제들의 상에 올랐던 진귀한 음식이자 제비집, 전복과 함께 중국 3대 진미로 꼽히는 샥스핀. 말린 상어 지느러미를 걸쭉하게 끓여낸 샥스핀 수프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국가에서 부와 건강의 상징이자 최고급 보양식으로 통해서요. 전 세계 샥스핀의 무려 95%가 중국과 대만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다에서 상어를 포획한 뒤 살아있는 상어의 지느러미만 착하고 도려낸 채 그대로 상어를 바닷속에 내던져 버립니다. 일명 샤크 피닝 방식 때문인데요. 이 방식이 얼마나 상어에게 잔혹하냐면요. 이 불에가 없는 상어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는데 지느러미를 잃었으니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익사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잔인하게 상어를 포획하는 이유. 상어의 몸통은 맛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값비싼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굳이 부피가 큰 상어 몸통은 싣고 오지 않는 겁니다. 자, 바다의 포식자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인간의 욕심 앞에 무분별하게 죽어가는 상어는요. 많게는 한 해 1억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기준 상어 465종 가운데 무려 74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멸종 위기까지 왔군요. 자, 그런데요. 정말 다행히도 참혹한 상어의 남획 방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2년 유럽연합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남획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샥스핀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국. 자, 2013년 시진핑 정부는 공식 연회 메뉴에서 샥스핀 요리를 퇴출.
2017년에는 중국 최대 해운사와 항공사가 연이어 샥스핀 운송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얘기를 예전보다 덜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집, 좀 고급 중국집 가면 무조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인식 변화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인간의 탐욕이 만든 산의 진미 속에 숨겨진 아픔. 부디 이런 아픔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4위 공개합니다. 환경의 역습, 인간이 만든 질병.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끼고 있는 에콰도르의 정글 마을 라고 아그리오. 그런데 이곳의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약 30여 년간 피부 질환, 기형아 출산, 암 등에 시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00년 헝가리에서는 국경에 위치한 서모스 강과 티샤 강에서 300톤 가량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또.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 멀리 떨어진 이 사건들의 공통점. 사건이 발생한 인근 공장에서 폐수를 몰래 방출하거나 유출돼 생긴 피해라는 겁니다. 혹시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환경의 역습.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 있죠. 자, 1952년부터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 마을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 붉게 물든 바다 주변에서 집단 죽음을 맞은 고양이들. 자, 그리고 갑자기 손발이 뒤틀려 걸을 수 없게 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른 사람들까지. 일명 미나마타병. 이거 들어본 적 많으시죠? 네. 자, 이 미나마타병은 일종의 수은 중독증인데요. 죽음을 면한다고 해도 평생 완치 불가,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자, 2012년 기준 일본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환자 수만 무려 약 2,200명. 자, 그런데 약 70여 년 전 한 마을을 휩쓴 이 미나마타병의 공포는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소다 공장, 필리핀 민다나오 금광 등 전 세계에서 제2 또 제3의 미나마타병 사건이 계속해서 발병 중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대표적인 끔찍한 질병 미나마타병. 인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3위 공개하겠습니다. 사양 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고스타운의 불편한 진실. 커피 애호가들이 최고의 커피로 친다는 루아 커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불릴 정도로 한 잔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고급 커피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먹을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좀 너무 애처로워요. 네, 저 얘기 들은 다음에 그 커피가 먹기 싫더라고요. 루악은 인도네시아 말로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데요. 처음에 루악 커피를 마시게 된 건 인도네시아 농부들이 우연히 사양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 콩으로 커피를 만들었는데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향과 쓴맛이 거의 없는 부드러움으로 큰 호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루아 커피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손수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채집해 커피콩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아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이때부터 사양 고양이의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몸보다 조금 큰 우리에 갇혀서 삼시세끼를 커피 열매만 먹어야 하는 강제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일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된 사양 고양이들은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자해를 하는 등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아니겠어? 왜 아니겠어? 커피만 마시는 게 말이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거의 커피콩 배설 기계로 전락해버린 사양 고양이들.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몸이 약해져서 생산력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야생의 처참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지요. 게다가 이 안타까운 일은 고양이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족제비 배설물에서 골라낸 위즐 커피, 태국과 인도에서는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여 만든 아이보리 커피, 브라질에서 멸종 보호세인 자쿠버드 커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깊게 반성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겨울 필수품이 된 녀석이죠. 요즘에 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한기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다들 옷장에 최소 하나씩은 있다는 구스다운. 다들 뭐 있잖아요, 그죠? 네. 요즘 뭐 패딩 없으면 못 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구스다운의 슬픈 비밀. 이 구스다운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거위는 아주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피나는 거 봐.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각도. 가만 있어봐. 이게 이게 진짜 이거를 쥐어뜯는다고 생각해봐. 저는 약간 간접적으로 저 고통을 알거든요. 왜냐면 여기 매생이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 저 마이크 채워주시는 분들 여기 훅 치고 들어올 때는 깜짝 놀래요. 왜냐면 털이 한 두세 개가 마이크에 찝히면은 눈물이 찔끔 나지.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걸 오죽하겠냐고. 거위의 고통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16년 중국의 한 거위 농장. 털이 뽑힌 거위의 피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뻘겋게 올라왔고요. 상처에는 피가 흥건하고 고통에 젖은 울음소리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이 끔찍한 영상은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잠입 촬영 영상으로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페타에서 잠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오리나 거위는 생후 10주부터 목과 가슴, 겨드랑이에 솜털이 뽑히는데 몸을 덮은 깃털보다 이 솜털에 잔털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공기층을 머금고 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속털이. 이렇게 거위와 오리들은 인간들을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일생 동안 무려 약 15번 이상 잔혹하게 털이 뽑힌다고 합니다. 고문이지 뭐예요. 고문이죠, 고문. 자, 그런데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 게 말이죠. 거위나 오리가 산채로 털이 뽑히는 이유는 그래야 또 털이 나고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성과 생산성 때문에 이런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취재해보니까요. 비윤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 및 도축되는 오리나 거위의 털을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방식 말이죠. 이건 좀 낫네요. 이렇게 생산된 다운 제품은 RDS 인증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만 좋자고 다른 동물들이 아픔을 겪는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내가 먹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른 생명들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1위 공개합니다. 자, 먼저 기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감기약, 그런 여러 가지 약들 있잖아요. 그 약 먹고 남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냥 두지 않나요, 집에? 약국에 갖다 줘야죠. 약국에서 받아준다고? 네, 약국에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맞죠? 아, 진짜로? 자,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폐의약품 처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휴지통에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국제약협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제약산업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요. 복용하지 않은 약의 처리 방법에 대해 무려 응답자의 92.2%가 휴지통,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버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시다고요? 자, 1997년 프랑스 베르톨레 인근의 한 강을 조사하던 산업환경연구원 과학자들은요, 희귀한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수컷도 암컷도 아닌 중성 물고기. 더 놀라운 건 당시 강 하류에 서식하던 야생 물고기의 약 60%가 중성화된 상태. 무섭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 결과 강 어귀에 스테로이드 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배출된 폐수의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이 하수 처리 공장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강물에 흘러들어가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에스트로겐이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여성 호르몬. 그게 들어갔으니까 이 수컷으로 태어난 물고기가 암컷 호르몬이 왕창 들어간 거군요. 자, 이렇게 하수구 또 땅에 버려진 폐의약품들이 결국 먹이사슬로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쟤네들 수산시장에서 팔면 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표적으로 폐의약품 처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인데요. 1980년대부터 일찍이 국가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해서요. 약국에서 모아진 의약품들을 소각업체에서 수거하고 또 소각업체에선 이때 발생하는 가스까지 정제 배출하고
여기 남은 재까지 지정된 장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철저하네. 자, 그래서 2004년 유럽연합에선 의약품 관련 공동규약 제정을 위한 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은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약은 약사에게, 남은 약도 약사에게. 네,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특종은요, 인간이 무심코 저지른 환경 파괴였다면 이번에는 알면서도 저지른 아주 잔인한 환경 파괴입니다. 샴푸나 화장품,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생활용품들이죠. 자, 그런데 이 제품들이 사람 피부에 닿아도 안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동물들의 참혹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저 왜 눈 왜 저래? 토끼와 또 강아지 비글이죠. 자, 먼저 토끼는 마스카라의 안전성 실험용, 또 강아지 비글은 샴푸의 인체 안전성 실험용으로 저렇게 있는 건데요. 자, 동물들의 눈에 시험 물질을 넣어 자극성을 측정하는 일명 드레이즈 테스트. 토끼는 눈 깜빡거림이 거의 없고 눈물량도 적어서 드레이즈 테스트에 많이 이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중에서도 특히나 이 비글은 이게 더 마음이 아픈데요.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인내심이 강하다는 이유로 샴푸뿐만 아니라 진통제 등의 약물 실험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 잘 듣는다고 더 실험을 한다고요? 더 참을성이 많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 인간이 정말 잔혹한 게 하나의 마스카라 상품이 나오기까지 저 구멍에 토끼의 목만 저렇게 고정시켜 놓고요. 무려 3,000번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토끼는 이물질을 씻어낼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눈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몸부림치다가요. 하지만 안전한 제품 뒤에 숨겨진 동물들의 끔찍한 희생이 알려지고 난 뒤 2004년 유럽연합에서는 화장품 제조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했고요. 2013년에는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생산, 유통, 수입 등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화장품 동물 실험 전면 금지법도 통과. 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2월부터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잘 됐다. 그럼 이제 그 동물 실험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죠? 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선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법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표 중인데요. 한 예로 3D 바이오 프린팅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체 실험들이 더 확대돼서 또 무의미한 또 잔인한 동물 희생이 더욱더 없어야겠죠.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서쪽의 플랜트 시티. 40세 트럭 운전사 아브라함 세익스피어는 우연히 구매한 복권으로 무려 3천만 달러, 약 330억 원에 당첨. 인생 대역전의 기회를 잡고 맙니다. 야, 저 돈은 솔직히 너무 무섭다. 진짜 평생 다 못 쓸걸요? 자, 그런데요, 그의 복권 당첨 소식이 알려지자 정말 무슨 사돈의 팔촌, 동네 노숙자들까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나 결혼 자금이 좀 모자라. 조금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브로? 컴온. 잘 데가 없는데 한 달 동안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될까? 마음이 약해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성격의 착하네. 부탁을 조금씩 다 들어준 거죠. 자, 그런데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헤이,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지 않겠어요? 그걸로 더 큰 돈을 벌어봐요. 도리스 무어라는 여성이 그를 찾아온 건데요. 자서전을 써주겠다, 재산 관리까지 해주겠다라며 불안한데. 그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당신의 통장과 도장은 내가 관리할게요. 저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는 모두 인연을 끊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자, 자신에게 돈만 요구했던 이들과는 매우 달랐던 그녀에게 큰 신뢰감을 느끼게 된 셰익스피어. 그렇게 그녀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경찰서에 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7개월 동안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뒤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종된 아들을 찾은 곳은 바로 집마당의 방수. 어머머머머머. 네,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를 이렇게 만든 범인은 바로 도리스 무어. 처음엔
몰래 수십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했더니 어머머. 집과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 탐욕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저 멍청한 인간에게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다 가져야겠어. 결국 그를 살해 후 암매장했고요. 뭐뭐? 자, 완벽 범죄를 누리며 약 5천만 원의 자신의 죄를 뒤집어 써줄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의 정체는 누구였냐? 바로 비밀 수사 중인 경찰관이었죠. 자, 결국 도리스 무어는 체포됐고요.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야, 아니 그것만 이렇게 잘 도와줘도 충분히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닌 거지. 지능범이네, 지능범. 네, 그렇습니다.